이야기가 있어. 내가 아는 텍사스 중부의 경찰에게서 온 이야기야. X에도 올릴지 모르지만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해. 그린 텍스트는 안 할 거야. 대부분 테마에서는 읽기가 더 어려우니. 철자 오리가 몇 개 있을 건데 그냥 둘 거야. 이야기는 이래. 솔직히 나는 이 이야기가 믿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말할 것이다. 최근에 이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나는 플래시를 우연히 만났는데 도시로 돌아온 그가 그 일을 다시 끄집어냈다. 순찰 경관에게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이 직종에서 연공 서열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주어진 관할 구역에서 더 오래 일할수록 그 지역을 더 잘 알게 되는 법이니. 그리고 경찰관이 된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서 지역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빠르게 깨닫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경찰관들은 대부분 사람들과 달리 사적 또는 개인 공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우린 적절한 상황만 주어진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대기 시간 또는 일상적인 순찰은 지역을 탐험하는 데 사용된다. 이 울타리의 틈새로 순찰차를 통과시킬 수 있을까? 이 뒷길은 어디로 이어질까? 이 주차장에서 다른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통로나 전신줄을 따라가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이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러한 지식이 대응 시간을 30초 단축하거나 도망가는 용의자를 잡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모든 규모의 경찰 관할 구역에는 항상 적어도 하나의 이상한 장소가 있다. 신입 경관을 데리고 담력 시험을 하거나 도시 탐험가를 겁주기 위해 만들어낸 범죄 현장 같은 것이 아니다. 아무도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장소. 가야 할 때까지 찾지 못하는 장소. 가야 할 때만 가는 장소. 우리가 가끔씩 패치라고 부르는 장소가 있다. 마을 외곽에 있는 35에이커 정도의 말라 비틀어진 땅으로 덤불나무로 덮여있고 다른 모든 곳과 완전히 고립되어 있으며 지금은 점토 냄비를 만드는 오래된 벽돌 공장 너머에 있다. 내가 아는 한 그곳에는 아무것도 지어진 적이 없으며 뭘 하기에 그닥 좋은 땅도 아니다. 우리 마을의 서쪽 경계를 나타내는 높은 산등성이 아래에 있으며 수많은 협곡으로 나뉘어 있고 붉은 점토 토양은 그곳에서의 경작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932년에 시가 토지 회사로부터 세금을 위해 이곳을 압류했는데 당시 그곳은 황무지, 상업적 용도 불가로 분류되어 있었다. 정말 이상한 곳이다. 수색조에 있던 11년 동안 6번이나 그곳에 갔었고 매번 갈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 내가 단독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직후에 처음 탐험했을 때도 날 섬찟하게 만들었다. 차를 깊이 몰고 들어갈 수는 없고 솔직히 걸어서 조금만 들어가도 너무 안 좋은 기분이 들어서 이유 없이는 다시 가지 않았다. 그 장소에 대해서 나만 그렇게 느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 그 후로 18개월쯤 후였다. 그 장소가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그 안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부터 북쪽이 어딘지에 대한 틀림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항상 북쪽을 찾을 수 있었다. 밤, 눈보라, 숲, 어떤 상황에서든 몇 초만 집중하면 북쪽이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는 사막에서조차도 문제 없었다. 그리고 군대는 나에게 제대로 된 독도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여러 개의 구불구불한 길이 있는 나침반 코스를 달렸고 포트 후드와 같은 모든 덤불이 다 똑같이 생긴 특징 없는 지역에서도 매번 목표 지점을 맞췄다. 하지만 매번 패치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방향 감각을 잃었다. 백주대낮에 400m 앞 진북 진남축에서 고작 수도밖에 어긋나지 않은 능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수색 후 나는 나침반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 패치의 중앙 언저리에는 우리가 장난감 집이라고 부르는 구조물이 있다. 흙바닥에 두꺼운 기둥과 4x4 강목에 못으로 고정한 오래된 양철 슬레이트로 만든 건물이다. 장난감 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건물의 구조와 위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 첫째로 침식과 협곡 때문에 ATV나 오프로드 바이크보다 큰 차량을 가져갈 수 없다.
만약 땅이 말라있고 차가 긁히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차체를 높인 오프로드 차량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지도. 둘째로 그 건물은 눈대중으로 약 280제곱미터 정도로 넓지만 목적이 없었다. 근처에 동물 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무 틀에 양철만 붙여놨지 지붕 이음새에 마감도 안 해놨고 문 크기의 개구부는 여러 개 있지만 문도 없고 창문도 전혀 없다. 양철 시트나 근처 철도에서 가져온 오래된 나무 상자로 만든 칸막이가 내부를 최소 12개의 방으로 나눈다. 일부 방은 외벽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방이 배치된 방식에는 논리나 이유가 없었다. 몇몇 방은 거의 90cm 높이의 개구부가 있었고 아이들이 만든 아지트나 트리하우스를 떠올리게 했다. 다만 이 건물은 나무 전신줄을 잘라 바닥에 수십 cm 깊이로 박아넣어 지붕을 받치는 기둥으로 쓰고 있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군가 오래 가도록 만들어놨던 것이다. 장난감 집에는 버려진 쓰레기도 그래피티도 없었다. 이는 매우 예상 밖이었는데 시에서 이곳을 압류하기 전부터 이 건물이 있었으니 보통은 수세대에 걸친 아이들이 이곳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귀신을 찾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장난치러 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동물들이 이곳을 은신처로 사용한 흔적도 새 둥지 역시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말벌집과 진흙 말벌들은 있었다. 그리고 냄새가 이상했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냄새가 났다. 다른 사람들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특별한 냄새는 없었다. 단지 이상할 뿐. 그리고 그 안에선 손전등도 고장난다. 물론 손전등이야 늘 고장나지만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잘 고장나는 것 같았다. 시에서 공급한 신뢰성 높은 충전식 배터리가 달린 $70짜리 스트림라이트 스팅어스가 그 안에선 갑자기 뚝 꺼져버리곤 한다. 그리고 평소처럼 불빛이 20분에 걸쳐 노란색으로 바뀌며 차츰차츰 어두워지다 사르르 꺼지는 게 아니라 1분 만에 강렬한 흰색 빛에서 픽하고 죽어버리는 것이다. 수년 동안 매일 같은 손전등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배터리 상태를 자세히 알고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마련인데 우리 중 많은 인원이 장난감 집에서 예상치 못하게 배터리가 나가는 것을 경험했다. 얼마 전 우리는 실종된 소녀를 수색하고 있었다. 얼마 전 10시간 동안 25cm가 내린 폭우 이후 높아진 수위에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수색이 시작되었다. 나는 2명의 경관을 데리고 오래된 벽돌 공장과 패치 주변 지역을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다. 모두 베테랑 경관이었는데 둘 다 진입조 멤버였고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을 MD와 플래시라고 부르겠다. 둘 다 내가 제복을 덤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술 장비로 갈아입을 것을 제안했을 때 기꺼이 수락했다. 솔직히 말해서 덤블보다 MP5를 가져갈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한 제안이었다. 플래시와 MD가 무기 보관소에서 산탄총을 꺼낸 걸 보니 다 비슷한 생각이었던 듯 했다. 플래시는 14인치 펌프 액션 산탄총을, MD는 베넬리 반자동 산탄총을 지녔다. 우리는 먼저 패치를 수색했다. 우리 셋 모두 전에 이 지역에 와본 적이 있었고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주의 깊게 추적했지만 90분 사이에 2번이나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 지역을 수색하는 데엔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로 단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다른 곳이라면 우리는 6에서 9m 떨어져서 줄지어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선 우린 똘똘 뭉쳐 있었다. 우리 모두 전에 다른 수색팀에 속한 채 이곳을 수색하러 왔을 때 어찌할 도리도 없이 길을 잃고 흩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장난감 집에 다다랐을 땐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하늘은 완전히 구름에 뒤덮여 낮빛이었다. 땅은 진흙투성이에 모든 것이 젖어 있었고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비참하단 말로도 다 표현하기 힘든 날이었다. 우린 장난감 집을 돌며 발자국을 찾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곳은 배수가 잘 되어 발자국이 쉽게 나갔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색이 필요했다. 실내는 천장에 틈이 하나도 없었고 벽에도 틈이 거의 없었다.
회색의 햇빛은 간신히 벽에 나있던 틈새들을 나타냈지만 못 구멍으로 들어오는 흐릿한 빛은 불쾌하게도 밤에 보는 동물의 눈을 연상시켰다. 내가 앞장섰다. 6m쯤 들어가자 플래시가 가지고 있던 몸수색용 막대형 휴대용 금속 탐지기에서 갑자기 삐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플래시가 배터리팩을 뽑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출동해 있던 내내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맹세했다. 탐지기는 나중에 경찰서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다. 우린 수색이라기보단 적이 점령한 건물에 내부 진입전을 하듯 행동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셋은 모두 긴장해 있었다. 매우 긴장해 있었다. 그 장소에선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났다. 특정한 어떤 냄새가 아니라 그냥 그런 장소에서 나선 안 될 냄새가 났다. 그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다. 내가 한쪽 무릎을 꿇고 옷장 크기의 방을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내 MP5에 달려있던 전등이 꺼졌다. 하얗고 밝던 것이 몇 초 만에 꺼져버렸다. 플래시가 선두를 잡고 MD가 센터를 맡은 동안 나는 뒤따라가며 배터리를 교체했다. 충전된 예비 배터리 몇 개와 손전등 2개 그리고 캠라이트 약간을 가지고 있었다. 1분 정도 후에 플래시의 불빛이 같은 방식으로 꺼졌고 그가 뒤로 물러나 배터리를 교체하는 동안 MD와 난 한 자리씩 앞으로 갔다. 그때 그 자리에 멈춰있던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 플래시가 뭐였지? 라고 중얼거렸고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전방 오른쪽 편에서 들려왔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나중에 우린 그 소리가 무슨 소리 같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나에게는 병든 고양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우린 소음이 들려오는 곳으로 이동했고 한 면이 외벽으로 이루어진 꽤 큰 방에 도착했다. MD가 진입했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손전등이 꺼졌다. 나는 벽을 따라 그를 지나쳐 들어갔고 플래시는 문간의 반대편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들어간다. 플래시는 문간의 왼쪽에, MD는 무릎을 꿇은 채 오른쪽에, 그리고 난 MD의 오른쪽에서 약 60cm 떨어져 있었다. 방은 대략 폭 3m, 너비 6m 정도였고 우린 좁은 쪽에 면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플래시가 나보다 1초 빠르게 손전등으로 그것을 비췄다. MD가 소리쳤고 그러고 나서 둘 다 총을 쏘았던 것을 기억한다. 오늘날까지도 나는 그때 나랑 플래시가 비춘 라이트 속에서 크고 어두운 색의 개 70kg는 넘어 보이는 정말 큰 불 마스티프 정도 크기의 개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한다. 나는 3발 점사 사격을 한 다음 MD와 플래시가 맹렬히 공격하는 동안 계속 사격을 했다. 전탄을 소모한 둘은 팀 절차에 따라 후퇴한다고 소리쳤고 나는 그들을 엄호하며 사격하다가 마지막으로 후퇴한다. 첫 번째 점사 이후로는 총구 섬광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3발 점사로 방구석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나는 30발짜리 한탄창을 전부 소진했다. 돌이켜보면 왜 내가 걔한테 30발이나 쏘았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깔끔하게 정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었고 플래시와 MD 역시 왜 그랬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긴장 때문이란 게 내 유일한 설명이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사건이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건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방에서 우린 재장전했고 MD는 배터리를 교체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 긴 방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곳엔 개도, 시체도, 피도 없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때 보았던 것을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플래시는 자신이 봤던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 사람 모두 움직이는 표적을 보았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것이 구석에 있는 걸 본 뒤 조준점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우리 모두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 정기적으로 훈련했고 MD와 플래시는
사냥꾼으로서 움직이는 유해조수를 잡아본 경험이 많았으며 나는 군에서 복무했고 플래시와 나 둘 다 총격전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현장엔 12게이지 3인치 매그넘 탄피 12개와 9mm 탄피 30개가 있었다. 30발의 총알과 108개의 쇠구슬이 특정 구역, 이 경우에는 흙바닥과 양철 벽을 향해 발사되었다. 우리 셋 모두 전문 사격수로 분류되어 있었다. 우리가 그리고 나중에 나온 2명의 조사관이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바닥에는 명중 흔적이 없었고 양철 벽에는 투사체 관통 흔적이 23개밖에 없었다. 발사된 투사체 138개 중 105개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가 발견한 23개의 구멍은 우리가 표적으로 했던 모서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모서리 왼쪽에 9개, 오른쪽에 14개가 있었고 두 탄착구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서로 55cm 떨어져 있었다. 마치 모서리 오른쪽과 왼쪽 사이에 어떤 물체가 있어서 나머지 총알을 흡수한 것 같았다. 선은 해당 사고를 실수로 인한 발포로 간주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애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 플래시, MD, 그리고 나는 그 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세 사람 모두 당시 전무후무한 양의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이후 우리 셋 중 누구도 패치에 가본 적이 없다. MD와 플래시는 둘 다 이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갔다. 작년에 나에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 길지만 진짜이고 여전히 이 기억은 날 약간 불안하게 만들어. 네바라주 북부 시골에 살고 있는 나. 친구들 3명이랑 어울리며 집에서 술을 마신다. 친구들을 몇 명 더 부른다. 사막 파티 시간이다. 총도 쏘고 시끄러운 음악도 들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비포장 도로로 차를 몰고 간다. 완전히 삭막하고 황량한 사막을 50km 정도 달린다. 비포장 도로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끝이 난다. 거참 이상하네. 다른 친구들과 거기서 합류한다. 섹시한 여자애들도 꽤 있다. 오예. 우리는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가장 쿵쿵 울리는 스피커를 가진 차로 음악을 튼다. 다들 술을 마시고 총을 쏜다. 너무 즐거웠다. 여자애들은 총을 싫어해서 별 도움이 되진 않았다. 우리 무리 중 대마를 좋아했던 6명 정도가 모여서 한 대씩 피우러 나간다. 최고의 흡연 장소를 찾기 위해 기어코 근처 제일 높은 언덕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간다. 정상에 도달한다. 언덕은 계곡과 그 반대편이 내려다 보인다. 와, 미친. 저 멀리 아마도 1마일 정도 밖에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었다. 농가처럼 보였다. 탐험의 시간이다. 모두를 모은다.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아직 이른 저녁이라 밝았다. 모험가들이 농가에 가까워질수록 그곳이 정말 으스스한 곳이라는 게 분명해진다. 여성분들은 정문에 쫄아 저 저주받은 성당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사진은 그 정문이다. 우와, 이건 1940년대에 지어진 2층짜리 아주 멋들어진 농가였다. 모든 물건들이 사방에 흐트러져 있었다. 쥐똥과 수십 년 동안 손대지 않은 먼지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베개, 담요, 샹들리에, 책, 가구, 사진, 그림, 심지어 오래된 필름 릴 프로젝터와 스크린까지 그대로 있었다.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매우 부유했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방치되었는데 이 물건들 중 어느 것도 도난당하지도 경매에 팔리지도 파괴되지도 친구나 친척이 회수하지도 않았다니. 골동품 자동차는 모든 부품이 여전히 달려있는 채로 정문 앞에 녹슬어있다. 문이 열린 구식 민트색 냉장고, 곰팡이가 핀 고대 음식에 말라붙은 잔해. 아니, 이건 뭔가 이상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소름이 끼치기 시작한다. 2차 세계대전 시대처럼 보이는 옷으로 가득 찬 옷장. 나는 이 농가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농가가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매우 좋지 않은 장소라고 느꼈다. 내 말은 농장에선 아무 나쁜 일도 없었다. 그냥 좀 이상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날 밤 터무니없는 일이 시작되었다. 맥주를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내가 갑자기 정신을 놓을 정도로 겁에 질리게 되는 일이. 해가 지기 시작했으므로 우리는 파티 캠프로 돌아가야 했다. 바베큐 할 시간. 그릴에서 버거와 스테이크를 굽는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내 친구 댄은 나와 평생 같은 거리에 살았다. 사실상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다. 댄은 뚱뚱하지만 재밌는 놈이라 봐줄만 했다. 그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조용히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 농가에서 내가 그랬듯 그도 겁을 먹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자애 중 하나랑 질펀하게 놀고 있던 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쨌든 오늘은 좋은 하루였으니까. 많은 나무를 가져왔고 친구 넘버 2와 나는 모닥불을 피웠다. 모닥불의 빛이 웬 사막에서 걸어오는 누군가를 비춘다. 그 사람이 오는 방향은 도로가 있던 방향도 아니었다. 모두가 겁을 집어먹고 음악을 끈 다음 허둥댄다. 도끼 살인범이나 혹은 그보다 더한 경찰이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건 그냥 웬 후드티를 뒤집어 쓴 남자일 뿐이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사막의 한가운데를 걸어오고 있는. 다소 취해 있던 우리는 이 이상한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지만 그가 우리와 비슷한 나이, 아마도 20세 이하인 비교적 친절한 놈이라는 사실에 안도한다. 우린 그에게 그가 우리를 겁먹게 했다며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묻는다. 하이킹? 하이킹. 그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알아? 그가 어둠 속의 황무지에서 혼자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누군가가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딱 크립스터네. 우리는 그를 크립스터라고 부르며 여러가지 농담을 했지만 좀 조용하지만 성격이 좋은 듯 했던 그는 우리와 함께 웃었다. 우린 그에게 같이 놀자며 맥주를 한 캔 주었다. 그는 약물 중독에서 온 듯한 이상한 몸버릇과 구순 구기엘 흉터처럼 보이는 흉터를 입에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진짜 멍청했지. 내내 그 후드 남자는 교통국 대기열이나 치과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행동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아마 그냥 어색한 사람이겠지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20분 지나서야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 나는 패닉했지만 어쨌든 짐을 챙기기 시작한다. 자정이 지난 시간이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떠난 상태였다. 나는 친구 넘버 2에게 곧 여길 나갈 테니 길을 떠나기 전에 한 대 피우자고 말한다. 나는 친구에게 댄을 불러오라고 한다. 댄도 피우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댄이 어디에도 없었다. 아니, 댄 이 새끼가 어디 간 거야? 우린 모두에게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물어본다. 우린 그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 했거나 바지에 지렸거나 사막에 똥을 싸러 갔을 거라고 생각하며 손전등을 챙겨 주변을 돌아다닌다. 우린 댄의 핸드폰에다 전화와 문자로 폭격을 해댔지만 답장이 없었다. 댄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친구 2호와 나는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경적을 울리고 쌍라이트를 켜며 그를 찾으려고 했었다. 우린 45분 동안 그를 찾아 헤맸다. 댄은 없었다. 우린 댄이 아까 한 말이 진심이었어서 먼저 떠났던 친구들 차를 얻어 타고 떠난 거기를 바랬다. 기도했다. 이제 우린 정말로 떠나야만 했다. 지금 당장. 댄네 집에 들려서 거기 그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두들 우리가 후드남을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 차에 올라 휙 떠나버린다. 운전수였던 난 후드남을 이 사막 한가운데에 내버려두고 간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다. 아니면 집에 어떻게 가겠어? 근데 그럼 애초에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를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한다. 이 선택으로 인해 나는 가는 길 내내 식은땀을 흘리게 된다. 조수석에 앉은 친구 2호가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묻는다. 그는 우리에게 까에 데 라플라타라는 거리로 향하는 길을 말로 알려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 거리는 댄과 내가 사는 거리이고
친구 이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았다. 이런 개미친.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와, 우리도 거기 사는데. 또는 거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 같은 말은 없었다. 그 후 목적지까지의 여정은 조용했다. 그를 댄의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큰 교차로로 데려다 준다. 거기서 내린 그는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우린 댄의 집으로 간다. 댄네 엄마는 있었지만 댄은 없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지도 않았다. 다른 무리와 함께 파티에라도 간 거겠지. 다음날 아침 댄에게 전화한다. 내 생각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인 대화 중 하나였던 것 같다. 말 그대로 눈물이 났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슬픔 때문은 아니었다. 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자신은 어젯밤 우리가 파티 캠프에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떠나는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으며 우리가 후드남과 함께 갑자기 떠났다고 말한다. 그럼 어젯밤엔 어디 갔던 거야? 적어도 2시간 동안은 사라졌었잖아. 그 2시간 중 거의 1시간을 사막에서 널 찾느라 보냈어. 난 내내 거기 있었는데? 아니, 없었어. 아니, 진짜 너 거기 없었다니까? 뭐 2시간 동안 똥이라도 싸다 온 거야? 난 내내 거기 있었다니까? 나는 완전히 할 말을 잊어버린 채 의자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친구 2호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우린 브렌트를 보러 간다. 브렌트는 파티 캠프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었다. 그가 여자애들을 데려왔었다. 우리가 그를 보러 갔을 때 여자애들도 거기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댄을 찾으러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댄이 사라졌던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항상 거기에 있었고 오히려 우리가 댄보다 먼저 떠났다며. 그들은 우리가 댄이 아닌 후드남과 같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우리가 파티장에 왔을 때 후드남이 우리 차에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에게 설명한다. 그야 우리는 분명히 댄을 데리고 그곳에 갔으니까. 그럼 왜 그 남자를 크립스터라고 불렀던 거야?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몰라? 그냥 조용하고 이상한 흉터가 있어서 그랬나? 아니야. 너 그 새끼가 사막에서 걸어나오는 걸 봤잖아. 놈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걸어나왔다고. 너도 거기 있었잖아. 친구 2호와 나는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계속 우리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가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너랑 같이 왔었어. 댄은 더 이상 우리와 그닥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항상 함께 있으면 재밌는 사람이었다. 그의 엄마는 그가 개인적인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긴 했지만 2012년 3월 이후로 그는 나나 친구 2호와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가끔 나는 내 친구들이 어떤 종류의 기억 상실증이나 집단적 정신폐색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궁금하다. 가끔 나는 댄이 2시간 동안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궁금하다. 가끔 나는 후드남 그 새끼가 실제로 인간이긴 했는지 궁금하다.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니고 얼마 전 어떤 아메리카 원주민 사람이 게시한 글인데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야. 어느 겨울밤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픽업 트럭으로 나를 학교에서 데리고 간다. 우린 숲을 지나는 긴 길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트럭 라디오가 작동하지 않아서 나는 눈앞 도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지나가는 나무를 멍하니 쳐다보며 앉아있는다. 갑자기 오른쪽 창문을 통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내가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아빠가 소리친다. 보지마! 그 즉시 내 얼굴 바로 옆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심장이 멎는다. 아빠의 얼굴에 두려움이 깃든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유일했다. 아빠는 나바호어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앞을 똑바로 쳐다본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창밖을 내다볼 엄두도 내지 못한다. 갑자기 트럭 짐칸에 무기가 실리면서 트럭이 기우뚱한다.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지금 내 머리 바로 뒤에 있었다. 내 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아빠는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다. 눈을 꼭 감고 빨리 끝나기를 기도한다. 마치 영혼과도 같은 수분이 지난 후 트럭이 다시 기우뚱하더니 두드리는 소리가 멈춘다. 우리 아빠가 말한다. 내일 할아버지께 기도하러 갈 거야. 악한 것이 우리의 얼굴들을 잊게 만들도록. 집에 도착해 침대에서 뜬 눈으로 지댄다. 아빠와 나는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